오늘은 비들과 테이텀의 붉은 빵 곰팡이 시럽을 이용한 1 유전자 1 효소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책이나 교과서에 보면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일단 왜 이 실험을 했냐면 지금 우리는 유전자가 뭐 하는지 알 거예요. 다 유전자는 사실은 어떤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뭐 이런 녀석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전자가 뭘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뭐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낼까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유전자를 고장 내볼까?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교실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서 한 이틀 정도 못 나왔어요. 그랬더니 반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우리 반의 분위기 메이커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전자를 일부러 고장을 내보는 거예요. 자외선이나 X선 이런 빔을 빡 쏴가지고 망가뜨려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 만약에 어떤 결함이 생긴다면 그거는 유전자가 고장났기 때문일 거다, 이런 추측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곰팡이, 붉은빵 곰팡이를 가지고 일단 야생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흔한 그냥 정상적인 그 곰팡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아니에요. 야생형과 돌연변이는 흔한 거냐 아니면 흔치 않은 거냐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야생종은 전혀 살아가는데 원래 그대로니까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그 돌연변이를 일부러 일으킨 아이들을 이름이 보니까 근데 돌연변이가 아니고 영양요구주라고 써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정상적인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접시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을 넣어준 접시가 아니네요. 네, 이 시험관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돌연변이를 일으키니까 특정한 물질을 줘야만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영양분을 요구한다 해서 영양요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세 타입을 나누는데 사실은 이 이름들이 막 난해하다기보다는 익숙치 않고 그러니까 복잡하죠. 근데 이 동그라미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볼까요? 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름들을 제가 익숙치 않을 것 같아서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냐면, 자, 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생밀을 탈곡기라는 기계가 밀가루로 만들고 반죽을 해서 그걸 숙성기에 넣으면 숙성된 반죽이 되죠. 그 반죽을 오븐에 일하는 기계에 넣으면 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전구체라는 거는 어떤 최초의 어떤 영양분이 되는 물질이라는 건데, 그 물질을 첫 번째 A라는 효소가 오르니틴이라는 물질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두 번째 B라는 효소가 시트룰린이라는 물질로 변화시키고, 마지막으로 C라는 효소가 아르지닌이라는 최종적인 물질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이 기계들은 효소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물질들은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빵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붉은빵 곰팡이도 최종적으로는 아르지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야 이걸 토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이런 명칭들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처음에 식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식량을 주는 거죠. A, B, C, D는 사실 A가 이제 야생종, 야생형이라고 볼 수 있고 B, C, D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붉은빵 곰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계들은 효소에 해당하고요. 밀가루, 반죽 이런 거는 어떤 중간 산물에 해당하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아이들. 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첫 번째 빵을 드렸어요. 빵을 준 거는 뭐냐면, 빵은 뭐랑 똑같다고 했죠? 빵은 최종 물질이니까 아르지닌. 그래서 아르지닌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A, B, C, D 야생형과 돌연변이들이 다 빵 최종 물질을 받았으니까 살아갈 수가 있었죠. 최종 물질인 아르지닌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번엔 반죽만 준다고 했어요. 반죽은 뭔가요? 반죽은 빵의 전 단계로서 시트룰린이라는 물질이죠. 자, 시트룰린이라는 걸 줬을 때는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자, 봤더니 다 살아가는데 네 번째 D, 이 녀석은 오븐이 고장나서 선물해준 반죽을 구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볼까요? 오븐이 없어서 반죽을 빵으로 못 만들었죠. 효소 C가 고장이 나면 시트룰린이라는 물질이 아르지닌으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트룰린을 넣었을 때는 위에 세 개는 살아가는데 효소 C가 고장난 마지막 녀석은 다음 단계 물질로 변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자라지 못한 거죠. 최종적인 아르지닌을 못 만드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밀가루만 드릴게요 라고 했잖아요. 밀가루는 뭐에 해당하냐면 오르니틴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다음 단계로 변화시켜가지고 결국 이걸 만들겠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누가 A와 B는 위에부터 지금 A, B, C, D거든요. 자, A와 B는 지금 자랄 수 있었는데 C와 D는 자랄 수가 없었죠. 자, C가 자랄 수 없었다. 이걸 다시 보면 오르니틴을 넣었을 때는 살 수 없는데 시트룰린을 넣었을 때는 살 수 있다. 다시 볼까요? 이걸 넣어주면 살 수 없는데 이걸 넣어주면 살 수 있다. 이걸로 변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죠. 결론은 효소비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어려우면 이걸로 갈게요. 밀가루를 숙성된 반죽으로 변화를 못 시켰다.
되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숙성기가 고장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 숙성기가 고장이 났네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미를 드린 거예요. 생밀은 뭐였나요? 여기로 치면은 전구체 물질, 최초의 어떤 간단한 물질, 영양분이 될 텐데, 그걸 주었을 때 정상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다음 단계로 효소가 변화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결과를 봤더니, 생밀이라는 건 최소 배지, 최소한의 영양분만 있는 이 배지라고 볼 수 있는데, 야생형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살아남지 못했어요. 왜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야생형은 모든 기계가 정상이었는데, 자, B는 뭐가 고장났죠? 탈곡기가 고장났죠. 탈곡기는 밀을 밀가루로 만드는 기계예요. 위에 대입해보면 전구체 물질을 오르니틴으로 만드는 효소. 자, 그래서 보면은 얘가 B죠. 지금 A, B, C, D. B는 최소 배지에선 살 수 없는데 오르니틴을 넣어주면 살 수 있다. 이 얘기는 최소 배지에 있는 전구 물질을 오르니틴으로 변화시키는 효소에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빵 얘기로 다시 가볼게요. 어떤 물질을 줬을 때 최종 물질인 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본 실험이죠. 어떤 특정한 다음 물질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그 다음 물질로 만들어주는 특정한 기계가 고장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들과 테이텀의 이야기에서 다시 와보면은 DNA가,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궁금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DNA를 고장을 낸 겁니다. DNA가 고장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죠? 지금 DNA를 고장냈더니 특정한 물질이 다음 단계의 물질로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를 하려면 효소가 필요한데, 그러면 DNA가 이 효소를 만드는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비들과 테이텀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장내봤더니 특정한 효소가 기능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바로 효소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유전자, 1효소설.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 각각의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처음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만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효소가 아닌 단백질도 만드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래서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든다, 1유전자 1단백질설까지 갑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죠. 그 단백질을 하나를 확대를 해봤더니 그냥 한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4개의 조그만 덩어리가 뭉쳐있는 거고, 각각의 덩어리를 펼쳐봤더니 아미노산이 길게 연결된 폴리펩타이드더라고요. 폴리펩타이드 4개가 모여있나? 좀 더 자세히 보니까 2종류의 폴리펩타이드예요. 이게 같은 종류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유전자가 단백질 하나 전체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있다, 이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종류가 다른 사슬을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같은 설계도를 쓰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A라는 사슬과 B라는 사슬이 서로 달라요. 그러면 A의 설계도와 B의 설계도는 달라야 해요. 그래서 하나의 단백질 안에서도 2개의 설계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하나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유전자는 한 종류의 폴리펩타이드만 만드는 거다, 여기까지 갑니다. 사실은 유전자 하나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을 통해 다양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깊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변해갔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유전자는 결국 어떤 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다? 단백질. 유전자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관여하는 어떤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전자가 무슨 기능을 하는가 알아보고 싶었던 붉은 빵 곰팡이를 이용했었던 비들과 테이텀의 실험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